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의 한계는 항상 이 주변 국가들에 좀 멈춰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똑같이 소득 수준 낮은데 인도에는 이렇게 관심이 많냐? 큰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국이면 중국 하나, 인도면 인도 하나면 되는데 아세안은 10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거 하나씩 다 공부해야 되나? 이래서 또 이제 친근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경합을 하는 지역이 있죠. 바로 아세안 국가들인데요. 자, 과연 아세안 국가들 어떻게 봐야 될지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원 아세안 센터 연구 교수인 고영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 탈중국 아니면 포스트 차이나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관심의 이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나라를 꼽자면 인도와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아세안 국가들 이 중국 이후에 또 놀라운 성장을 기록할 그런 지역이 될 것이냐 이거부터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중국 다음으로 얼마나 큰 소비 시장이 나와서 지금 글로벌 경제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글로벌 관심사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전체 글로벌에서 어느 지역의 성장률이 뭐 2022년에 얼마큼 나왔고 2023년의 예상치, 2024년 예상치를 뽑아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지역이 바로 Emerging and Developing Asia라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 인도하고 아세안이 다 이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에서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우리가 중국에서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미 한국에서는 경험을 했어요. 전 세계가 경험을 했죠. 그런 뭐 두 자릿수의 성장률이 연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률을 과연 아세안과 인도가 오랫동안 보여줄 것이냐? 그렇기는 좀 어렵다. 아, 그래요? 아니,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도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왜 기대하기 어렵습니까? 인구 규모로만 보면 지금 인도도 사실 중국보다 더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아세안도 6억 8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로는 뭐 손색이 없긴 하지만 중국처럼 국가가 주도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투자를 뭐 몰아주기도 하고 국내 소비를 뭐 줄였다 늘렸다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이 과연 인도와 아세안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아세안과 인도에 가야 하느냐 이렇게 본다라면 다른 어떤 이머징 소위 말하는 신흥 지역을 비교하더라도 이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구가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국만큼의 성장률은 안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시장이라고 본다라면 인도 아세안이 우선순위에 오르는 거는 맞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인도와 아세안 중에서는 어느 쪽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사실은 뭐 산업에 따라 또 우리가 뭐 소비 시장에 좀 더 집중할 거냐 아니면 수출 지향적인 산업으로 나갈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뭐 산업별로 업종별로 점점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세안 우리가 많이 잘 그래도 가깝게 있고 우리가 교역 규모도 많고 경험치도 많은 아세안에서도 그렇게 키우지 못했는데 그러면 좀 더 멀고 문화적으로도 좀 더 거리감 있는 인도에 가서 더 잘하기는 쉽지는 않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인도에 진출했을 때 워낙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인도 스탠다드하고는 정말 달라서 고통받는 기업들 얘기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예를 들면 그 비즈니스 프랙티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다른 거예요. 법적인 거나 뭐 제도적인 거나 뭐 사람들이 이행하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 일상에서 일어나는 규범들이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대학 교수를 9년 하다가 들어왔는데요. 말레이시아 안에도 인도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라든가 뭐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때쯤 가면 다 인도에서 오신 분들이고 인도에 아직도 친척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이분들도 인도 가면 사실 자기들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는 인도는 안 갈 거냐? 여태까지 중국에 처음 가신 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 너무 힘들다. 아, 네. 그렇죠. 옛날에 예.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해외 진출의 경험에서 어느 한 곳도 쉬운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차근차근 들어가느냐. 그런데 너무 인도 시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준비를 하는 것과 빠르게 뛰어드는 것은 조금 다 차이가 있지 않느냐. 뭐 인도가 좀 어려운 점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아세안이
도대체 국가들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우리가 여기에 진출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일단 아세안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경제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구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사실 뭐 미얀마 사태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아세안이 10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은 정치적인 안정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라든가 이런 데에 비하면 훨씬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서의 정치 변동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6억 8천만 명의 인구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엄청난 큰 소비 시장이고 이들의 평균 연령이 낮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평균 연령이 낮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입을 벌어들이면서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소비 창출이 가능한 세대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보다 더 유행에 민감해요. 그렇죠. 그건 뭐 네. 소비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 퍼스트 시대가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새로운 기기라든가 애플리케이션이 나왔을 때 빠르게 접목시켜보고 실행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중심적인 소비층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블록체인에 뭐 투자한다든가 NFT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붐이 일었습니다. 이 투자 트렌드에 굉장히 빠르게 네네, 좀 맞습니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예. 층들이 많은 거군요. 예. 와, 근데 이제 그러면 단점을 좀 몇 개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 걱정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네. 중국 이미 저임금 노동 시장이 아니다 이제 벌써 인건비 엄청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럼 아세안 국가들은 뭐 괜찮아? 아세안 국가들도 막 인건비 이미 오른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벌써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중국의 1인당 GDP가 12,000불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정도 수준에 있는 동남아 국가는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예요.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 중국의 1인당 GDP 수준에 오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물론 계속해서 소득이 증가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오르고 있죠. 베트남도 최저임금이 이제 작년 연말에 결정을 해서 2023년부터 또 오르기 시작했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최저임금 시급이라든가 이런 게 오르고는 있지만 중국과 비교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인 국가들이 대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이 최저임금이라든가 임금 체계도 차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하고 교역량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일단 놀라운 점은 이미 한국에게 교역량 대상 2위 이게 아세안 지역이더라고요. 2022년 미국하고의 교역 규모가 이제 1,915억 달러예요. 아세안과는 2,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가 훨씬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아세안의 교역 규모는 앞으로 이제 과거에도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세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무역 수지에 있어서도 상당히 아세안과의 교역이 우리에게 흑자를 많이 안겨다 줬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교역에서 우리가 지금은 뭐 그다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그 부분의 대부분을 상쇄한 지역이 어디냐? 바로 아세안인 거죠. 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지역이 아세안이군요. 근데 최근에 왜 도대체 수출은 이렇게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최근의 감소세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경제 동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전체를 보면 수출도 늘었고 그리고 흑자 부분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뭐 17.5%의 증가를 보였었는데 최근 지난 10월부터 이제 감소세로 돌아선 거예요. 이 감소세로 돌아선 거는 중국의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원래 이제 중간재를 아세안에 많이 수출했다가 거기서 상품을 제조해서 다시 넘긴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이 다 하락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에서의 수출도 좀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러면 베트남으로 유입되던 우리의 물품도 좀 줄어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우리하고 지리적으로도 또 교육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여행 가는 나라도 이런 아세안 국가들에 정말 많이 여행을 가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투자한다 그러면 미국 투자, 중국 투자 다음에 인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아세안 국가들에 그렇게 정말 많은 나라가 있고 다 성장률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걸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특징, 그런 데서 좀 원인을 찾고는 있는데요. 한국은 전 세계 강대국들에 약간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죠. 옆에 뭐 중국, 일본 그리고 뭐 바다 건너기도 하지만 우리하고 이제 주요 외교 관계를 맺는 게 미국. 그다음에 또 위로는 러시아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의 한계는 항상 이 주변 국가들에 좀 멈춰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더라도 하루 종일 미국 뉴스, 중국 뉴스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하고 경제 관계, 뭐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강대국 위주의 뉴스를 소비를 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으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경향성이 매우 막강하고요. 그러면 왜 똑같이 소득 수준 낮은데 인도에는 이렇게 관심이 많냐? 큰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많이 가진 아세안의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이에요. 그렇죠. 베트남에는 왜 관심이 많냐? 그만큼 한국 기업이 진출을 많이 했다 보니까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그만큼 또 가짜 뉴스 같은 것도 생성이 많이 되는 데가 바로 베트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가짜 뉴스를 생성했다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 관련된 가짜 뉴스가 넘쳐난다는 거죠. 이제 뭐 투자도 하고 경제적 진출도 하고 여기 뭐 주식도 사고 싶다 이런다 하더라도 갑자기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 IPF를 미국이 막 내세울 때 보면 웬걸 이거 약간 미국하고 친해지려고 그러나? 그런데 또 중국하고도 좀 친해지려고 그러는 것 같고 도대체 이 아세안 국가는 외교적으로는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동남아시아 연합의 줄임말이 아세안이에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체인데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체가 결성된 이유가 처음부터 우리가 어느 강대국에 좀 너무 휩쓸리거나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가 좀 모여서 목소리를 내면 하나하나 개별의 목소리는 좀 작겠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움직일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겠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출발할 때부터 세력화의 목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세안의 특징은 만장일치이고 어느 쪽에도 좀 치우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면 A라는 국가와 손을 잡을 수도 있고 B라는 국가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없으면 아세안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하고만 교역을 많이 해야 하냐? 그건 아니죠. 미국하고도 교역량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상당히 많은 수출은 다 어디다 하겠습니까? 전부 다 미국에 하겠죠, 뭐. 예. 그리고 많은 서양 유럽의 기업, 미국의 기업들도 역시 이 동남아에 진출을 해 있어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세 국가가 되겠네요. 특수하게 중국이랑 매우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가까운 국가가 있는 반면에 아세안의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는 경제적으로 이득만 된다면 중국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고 미국하고도 친하게 지낸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호해요. 독재라든가 지배적이고 검열이 강화된 그런 국가를 지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보다 좀 더 자유롭고 풍요롭고 그리고 모든 미디어라든가 영화, 컨텐츠 이런 것들은 뭐 한국 것도 많이 소비하지만 대체로적으로는 주류 컨텐츠라는 것들이 미국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편의상 아세안 국가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10개의 나라가 다 제각각 뭐 그야말로 배경도 다르고 정치적 변수도 다르고 사회적 변수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10개 나라를 매번 다 이렇게 호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궁금한 건 우리가 이렇게 아세안이라고 부르면서 한 지역을 지역적 특성으로 놓고 봐도 되는 건지 이걸 다 따로 봐야 되는 건지 이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아세안은 10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10개 국가가 사실은 지도상 어디에 붙어 있는지 다 아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10개국이 들어있다 보니까 한 개국이면 그냥 하나만 공부하면 되니까 중국이면 중국 하나, 인도면 인도 하나면 되는데 아세안은 10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거 하나씩 다 공부해야 되나 이래서 또 이제 친근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10개의 국가가 정말로 종교, 인종, 정치 체제, 역사적 경험 이런 게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을 규정하는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아세안 자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양성, 다이버시티. 다양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아세안 경제 공동체라는 게 생긴 게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건 우리 안에서는 관세도 좀 받지 말고 인력도 쉽게 이동하고 서비스도 이동할 수 있게 시장을 만들어내자라고 출범한 게 201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99% 이상 관세가 없어요. 영내에서는 하나의 시장이 형성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세안이 다 다르지만 이걸 하나의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기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 안에서 공통점이 있는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게 따져본다면 이유는 나라들이 다 비슷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 이유도 각자가 다 다르게 살고 있는데요, 그죠? 네. 오. 그래서 아세안을 생각할 때는 EU와 비교해서 유럽연합과 비교해서 그러면 여기는 뭐 하나의 시장으로 보기도 어렵고 우리가 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 앞으로 통합의 정도가 강화되겠구나. 시장 안에서의 이동이 더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또 좀 더 기업이 활동하게 편리한 쪽으로 통합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럽연합만큼의 통합의 수준에 가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은 있어요. 예. 그건 좀 다양성이 아무래도 유럽연합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인가요? 유럽연합은 그래도 육로로 지리적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세안은 해양부와 대륙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로 좀 갈라져 있고 섬으로 된 지역 있잖아요. 섬나라들은요, 자기네 나라의 통합도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리적인 요인이 통합에 조금 더 복잡 다단해서 통합의 수준은 낮지만 그래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유럽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항상 대륙부하고 해안부 이쪽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유럽 대륙과 영국은 항상 따로 놀고. 근데 네. 다행히 유럽 같은 경우는 따로 노는 영국이 뭐 어쨌든 네. 한 나라밖에 없고 뭐 옆에 네. 있다 하더라도 아일랜드 정도니까 네.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세안 국가들은 지금 어쨌든 대륙부와 해안부로 나눠봤을 때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알고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제 지도를 보시면 해양부에 속해 있는 데가 이제 다 섬나라에 있거나 바다에 걸쳐 있는 나라죠. 그래서 뭐 필리핀이라든가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대륙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부터 해서 뭐 태국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게 이제 대륙부예요.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정치 체제도 다르고 지리적인 지리적으로 위치한 데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틀리고 각자의 정부에서 우선순위도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세안은 기본적으로 만장일치 체제를 가져가고 있는데 아세안에서 다 협의를 봐서 우리가 사업을 하나하나 해나가기에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한 거죠. 우리는 뭐 도로 까는 게 일본이야. 그런데 저쪽에서는 우리는 공항을 정비하는 게 일본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우선순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소지역에서의 관심사를 우선순위로 해서 거기서 맞는 경제 개발을 지원하자라고 만들어진 게 이제 소지역 협력체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이제 메콩강 경제권. 메콩강은요 정말 긴 강입니다. 4,000km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중국 티벳에서 발원해서 뭐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를 다 거쳐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메콩강은 굉장히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큰데 그래서 이 메콩강 경제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소지역 협력체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해안부에서는 빈프 이아가라고 하는데요. 이제 줄여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동아시아 경제 성장 지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나라가 전체 지역이 다 들어가냐? 그건 아니에요. 말레이시아에서도 해양부에 속한 지역만 들어가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일부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소지역 협력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지역이 넓고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지원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경제 개발에 기여를 하자라는 뜻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 한국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적인 선택을 한다면 내가 수출지향적인 생산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생산도 하고 거기 소비시장도 확대하는 업종인 거냐 아니면 나는 정말 소비시장의 성장성만 보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나는 중간재 수출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 요인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추세로만 본다라면 제조업 중에서 대미 수출 혹은 대중 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포스트로 썼던 데는 확실히 베트남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 안보라는 말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뭐 에너지라든가 원자재 공급망이 흔들려서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면서 지금 중요한 시장은 인도네시아가 많이 떴죠. 그래서 확실히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세안 중요성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이게 장밋빛 전망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혹시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우리가 유의해야 될 변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기업들이 다 베트남에 진출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베트남 전문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베트남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 제가 구글 검색을 할 때 영문으로도 쓰고 한문으로도 검색을 해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영문의 자료보다 한국어로 된 베트남 관련 자료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았어요. 그 정도로 한국은 베트남에 집중된 전략을 하면서 많은 이제 실력을 좀 쌓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보는 시야가 너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계신 분들은 제가 가서 여쭤봐도 아세안의 다른 시장을 거의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물론 베트남도 알고 인도네시아도 잘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전체 글로벌에서 아시아를 보고 아시아에서 아세안을 보고 아세안에서 베트남을 놓아보고 또 인도네시아하고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비교가 되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일개 국가 중심이어서 다른 지역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용 전략에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가 다 존중합니다. 다 사실 제가 뭐 말레이시아 오래 살고 많이 다녀봤다 하더라도 이 10개국에 대해서 뭐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막 다 관통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지역 전문가님들이 사실은 굉장한 경험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오래 살면 베트남 우호적이 되고요.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교포분들은 미국이 굉장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내가 살고 있는 발을 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이 생기거나 아니면 실패했으면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인다든가. 그래서 그런 우호적인 시각이 많다 보니까 너무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뿐만 아니라 이제 아세안 전반에 신흥국익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제도적인 불확실성과 비효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투명성이 낮아요. 아무래도 투명성이 낮고 부패가 어디나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지금 뭐 베트남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아세안 다른 지역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패 지수에 있어서 상당히 낮은 쪽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용으로 좀 인식하고 나갈 필요는 있어요. 예. 그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 처리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진척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아세안에서 굉장히 인식이 좋은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세안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 다 긍정적이에요. 정말 다행이네요. 한국에서 아세안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이제 청년들에게 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격차가 너무 커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아세안을 나가보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글로벌 기업들, 유럽 기업들, 미국 기업, 뭐 중국 기업 뭐 다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한 거예요. 한국 거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한국 브랜드 붙이면 뭐 한류가 그렇게 잘 되고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에서 가져온 건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 이미 시장은 전 세계 뭐 모든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각축장이고 이게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더 격화되었지 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